아니 백날 종목 분석해봤자 올라갈 것 같다가도 안 가고 손절만 나가고 차라리 나스닥 지수가 오르는 만큼이라도 나는 벌어보고 싶다. 나스닥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6배가량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서퍼입니다. 자, 재테크에 관심을 둔다면 한 번쯤은 ETF에 고개를 넘게 됩니다. 자, 주변에서도 그렇게 뭐 광고에서 ETF 엄청나게 많이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ETF가 좋다, 코덱스 또는 타이거 ETF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증권 거, 뭐 미래에셋증권 거, 뭐 그런데 한 번쯤 거의 다 들어보신 ETF는 무엇인지, 나에게는 어떤 ETF가 맞을지, 정말 ETF가 돈이 될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ETF 편은 여러 편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ETF를 추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ETF를 알아보면서 어떤 투자 스타일이 나에게 맞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ETF는 뭘까요? 자, ETF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상장이 되었으니까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펀드, 즉 여러 가지의 종목들이 퉁쳐서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 합쳐진 종목들은 상장된 지수를 추정을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나스닥 ETF라고 한다면 나스닥 지수를 추정합니다. 미국 뉴욕 증시죠. 나스닥이 오늘 5% 상승을 했다. 자, 그러면 나스닥 ETF도 그만큼 상승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등락폭이 지수와 완전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 뭐 0. 몇 프로. 자, 지수를 추정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말 그대로 추정이기 때문에 추적 오차가 있는 겁니다. 즉 따라가긴 하지만 완벽히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ETF의 장점이 바로 이러한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0만 원 가지고 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 자, 카카오톡도 좋아 보이고 네이버도 좋아 보이고 삼성전자에도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동시에 다 투자를 못합니다. 자금에 뭐 한계가 있겠죠. 자, 주가가 너무 비싸서 일일이 다 투자를 할 수 없다 보니 이럴 때는 이런 종목들이 포함된 ETF를 사서 묶어서 여러 기업들을 한 번에 바스켓으로 살 수 있다. 이게 ETF의 장점이에요. 자, 하지만 덮어놓고 ETF를 사면 안 돼요. 모든 ETF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상장 폐지도 가능해요. 뭐 좀 쓰레기 같은 ETF도 있지 않겠어요? 자, ETF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은 목표하는 지수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하면은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표라는 지수와 장기적 추적 오차, 즉 괴리가 발생한 경우인데 국내에서 이런 문제로 상장 폐지되는 ETF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6월 기준으로 국내 ETF 중 상장 폐지 또는 관리에 들어간 종목이 총 11개인데 그 사유를 자세히 막상 보면은 대부분 운용사 대표의 배임이나 횡령, 상장 규모 50억 미만이 지속이었습니다. 즉 ETF 종목을 매수한다면 운용사에 대한 리스크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수를 추정한다, 이런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추정한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그대로 복제, 즉 사야 되고 또 그 비중을 매일매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자본이 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에서는 운용사의 추정 능력이 중요하고 규모를 크게 운영하고 또 오래 운영한 자산 운용사의 ETF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규모 있게 운영되는 ETF는 삼성자산 운용사의 코덱스 ETF, 미래에셋의 타이거 ETF, 이 두 가지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삼성과 미래에셋 ETF는 규모도 크고 또 오랫동안 지수를 추적해온 상품들이기 때문에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추천드리고 또 좀 경력이 있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거의 코덱스 아니면 타이거 이 두 개밖에 거의 안 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ETF를 추천해 드릴지는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ETF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알아봐 드렸는데 상장된 지수를 추적하는 펀드, 그리고 이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것, 이게 바로 ETF입니다. 한마디로 지수라는 벤치마크를 추정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음표가 하나 떠오릅니다. 이렇게 지수를 추정하는 게 정말 돈이 될까? 자, 지수를 사는 것보다 더 성장이 더 큰 기업을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ETF를 살 바에 그냥 개별 종목, 뭐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포스코면 포스코만 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벤치마크를 추정하는 ETF 같은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합니다. 인덱스가 영어로 목차, 이런 뜻입니다. 자, 지수에 속한 종목의 목차를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인덱스 펀드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인덱스 펀드에 대한 의무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니, 지수가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오를 것 같지도 않은데 같은 돈이면 다 홍치마라고 더 많이 오르는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바로 액티브 전략입니다. 자,
자, 벤치마크나 지수 다 필요 없고 나는 종목 선택을 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겠어. 이런 분들은 적극적인 종목 선택과 비중을 조절하는 액티브 전략에 맞는 분들인 겁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ETF처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더 좋은 분들도 있어요. 아니, 백날 종목 분석해봤자 올라갈 것 같다가도 안 가고 손절만 나가고 차라리 나스닥 지수가 오르는 만큼이라도 나는 벌어보고 싶다. 나스닥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6배가량 올랐습니다. 자, 스트레스 받으면서 종목도 고르고 종일 매매에 붙어 있느니 그냥 지수 따라 ETF 사놓고 속 편하게 내일 할란다. 이런 분들은 소극적 전략, 즉 패시브 전략이 맞는 분들인 거죠.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패시브보다는 액티브 전략이 훨씬 더 우세합니다. 기관 투자자, 즉 자산운용사들도 액티브 전략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거의 패시브 전략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10년 전부터 미국의 투자 트렌드는 지수, 즉 벤치마크를 추정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패시브 전략에 미국은 꽂힌 겁니다. 이때 액티브와 패시브를 두고 뭐가 더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변동성 높은 장세에서는 액티브 전략을 잘 운용한다면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꿈도 못 꾸는 그러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액티브 전략에서 실패한다? 자, 지수가 오른 만큼 수익도 내지 못할 거예요. 자,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각자의 스타일과 역량에 따라서 전략을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자, 재미있는 실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계 금융 트렌드를 바꿔놓은 투자 실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금융학 원서에도 실려 있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데, 간단하게 실험을 말하자면은 위험이 다양한 자산 집단을 대상으로 자금을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했을 때, 즉 어떤 전략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지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전략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 주식, 채권, 발생상품 등의 자산 배분을 안정적으로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인덱스 펀드에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고정을 해요. 두 번째 전략은 조금 덜 소극적이에요. 처음 배분한 자산들의 비중을 시장을 예측하면서 그 구성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 배분해둔 자산 비중은 고정을 해두고 주식 파트에서만 시장을 예측하고 종목을 선택하면서 매매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자산 비중을 조정을 한 것이고, 세 번째 전략은 비중은 고정하되 주식 비중에서만 공격적인 투자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요? 이것저것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산 비중도 조절하고 적극적으로 주식 종목도 사고 팔면서 많은 노력들을 들이게 됩니다. 자,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전략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을까요? 실험의 결과는 세 번째 전략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자산 비중만 조절했던 두 번째 전략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 자산과 종목을 조절했던 네 번째 전략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첫 번째 전략보다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시장을 예측하고 종목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은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안정적인, 즉 지수를 추종하는 전략 역시 수익률이 비교적 높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나만의 시간과 노력에 비한다면 말이죠. 자,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주식을 잘할 수 있다면 직접 주식 매매를 하는 게 수익률은 가장 높일 수 있는데 덮어놓고 ETF를 살 필요는 또 없겠죠? 자, 하지만 엄청난 스트레스 받으면서 종목도 선정해야 돼. 어떤 게 좋냐, 마냐, 가냐, 마냐. 그렇게 계속 이제 봐야 되는 게 개별 종목 주식 투자인데, 그렇게까지 이제 주식 투자를 감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TF와 같은 인덱스 펀드로도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데, 결국은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ETF를 사야지 안정적으로 그 와중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요? ETF를 매수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가? 두 번째, 지수를 어떻게 추종하는가? 즉, 레버리지나 인버스나 롤오버 등 그 운영 형태가 어떤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과 분배금인데, ETF를 매수하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ETF도 결국은 주식과 채권의 묶음이기 때문에 배당금이나 이자가 투자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ETF 투자 결정을 내리고 많은 ETF 중에서 나에게 맞는 종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중요한 ETF 체크 포인트를 점검해 볼 것이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ETF를 매수를 하고 재테크를 구성할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잘만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어다 줄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돈이 스스로 일을 해서 버는 거죠. 자, 제2의 퇴직금이 되어줄 수 있는 ETF, 어떤 ETF를 사고 또 어떻게 전략을 짤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으로 다음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든서퍼 임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